안녕하세요. NY 필치과 원장 임필입니다. 네, 오늘도 네업 포럼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선생님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성공적인 고을 재생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고을 재생술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임플란트를 할 때에 부족한 뼈를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을 재생 술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종류를 한번 간단히 보자면 먼저 차폐막을 사용하는 GBR 술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물록 형태의 자가골을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하는 블럭본 그래프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환자의 자신의 뼈를 리지 스플리팅, 그러니까 벌려서 골폭을 증대시키는, 폭을 늘리는 그런 술식이 있겠고, 그리고 발치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인체는 자연적으로 알베올라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발치 직후에 발치와를 보존하는 그런 발치와 보존술 또는 치조제 보존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그런 술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안된 그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뼈를 늘리는, 골을 신장시키는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라는 술식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술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마도 많은 임상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술식들은 GBR이나 브릿지 스플리팅 그리고 소켓 프리제베이션과 같은 술식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블락본 그래프트는 과거에는 저도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아마 그 사용 빈도가 점점 줄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술식의 임상 증례들을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GBR 술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GBR을 얻기 위해서, 성공적인 GBR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한번 크게 범주를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골 이식제나 멤브레인과 같은 이런 생체 재료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수술을 하는 술자가 제대로 술식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가의 테크닉과 경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항목은 바로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 디펙트의 형태 그리고 오스테오제닉 포텐셜, 즉 골 재생력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골 이식제나 차폐막과 같은 이 생체 재료적인 측면과 그리고 환자가 갖고 있는 본 디펙트 또는 오스테오제닉 포텐셜과 같은 측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료를 한번 보자면 골 이식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대표적인 골 이식제가 존재하죠. 그리고 차폐막은 흡수성과 비흡수성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네 가지 골 이식제를 뼈를 만드는 기전, 본 포메이션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첫 번째로 자가골은 오스테오제네시스, 오스테오 인덕션, 오스테오 컨덕션 세 가지의 메커니즘이 모두 작동하는 그야말로 골 이식제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동종골은 탈회된 동종골과 탈회되지 않은 동종골로 나누어 수 있는데요. 오스테오 인덕션 메커니즘의 측면에서는 인덕션 메커니즘의 기전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에서와 같이 미네랄라이즈드 알로그래프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리고 디미네랄라이즈드 알로그래프트 즉 무기물을 제거한 탈회 동종골에서는 무기물을 없애고 유기물 속에 있는 그로스 팩터의 오스테오 인덕션 메커니즘을 최대한 노출시킨 거기 때문에 오스테오 인덕션 메커니즘의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이종골과 합성골은 앞에서 얘기한 오스테오제네시스나 오스테오 인덕션과 같은 그런 메커니즘은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직 오스테오 컨덕션 메커니즘만 작동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 골화 기전, 세 가지 골화 기전 중에 세 번째 오스테오 컨덕션 하나만 유일하게 작동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스캐폴드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자가골과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했던 증례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하악의 6번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증례고요. 치아 결손 부위가 이렇게 협축이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버컬 쪽에 나사산이 일부 노출이 되었고요. 제가 자가골과 콜라겐 멤브레인만으로 GBR을 시행을 해서 이렇게 양호한 골 재생을 얻어냈습니다. 술 전의 모습과 술 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술 전에 협축이 함몰되어 있던 상태에서 술 후에 협축의 볼륨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가골 증례를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자가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GBR을 시행한 증례와 이 증례는 똑같이 자가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이라는 같은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케이스에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앞선 케이스에서는 최후방 구치가 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최후방 구치가 없이 프리엔드 케이스로서 6번과 7번 두 개의 결손 부위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본의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소구치 부위와 결손 부위의 그 고래 외형이 큰 차이가 없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플란트의 버컬 쪽 나사산이 노출되었을 때 제가 자가골과 콜라겐 멤브레인만으로 GBR을 시행을 했었죠. 2차 수술 단계에서 플랩을 파셜 시크니스로 열었던 모습입니다. 제가 골 이식을 시행했던 부위가 제대로 골 재생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브로 찔러보는 모습이죠. 수술 전의 모습, 그러니까 수술 당시의 모습과 그리고 골 이식을 시행한 후 2차 수술 단계에서 시행한 모습을 비교를 해서 다시 보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풀 시크니스로 박리한 게 아니고 파셜 시크니스로 박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 사진에 보이는 부분은 골이 아니라 연조직, 소프티슈가 되겠습니다. 결국 골 재생의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 증례는 술자가 원했던 대로 제대로 골 재생이 일어나지 않은 실패한 증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으로 동종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가지고 GBR을 시행했던 증례를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 6번에 한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협축에 얇은 골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가 동종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가지고 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골의 외형은 이와 같이 임플란트의 근심측과 원심측에는 정상적인 자연 치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치아 결손 부위만 협축이 함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죠. 네, 2차 수술 단계에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도 시행을 했고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임플란트 수복물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 술 전의 모습, 술 후의 모습, 그리고 10년이 경과한 후에 팔로우업된 모습을 보면 본 레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CT 사진을 보시면 GBR을 시행했던 협축 부위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양호한 골 재생이 얻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수술 당시에 버컬 쪽의 버컬본 월의 모습과 그리고 10년이 경과한 후에 찍었던 CT 사진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협측의 골 재생이 얼마나 잘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종골과 콜라겐 멤브레인, 이종골과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했던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증례도 하악 6번의 단일치아 결손 부위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의 나사산은 별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볼륨의 증대를 위해서 저는 협측에 이종골을 이식을 했고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증례처럼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해서 근심측과 원심측의 정상적인 자연치아의 그런 존재 상태에서 내가 심는 임플란트 부위만 협측으로 함몰되어 들어간 그런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판막을 박리를 했을 때 양호한 골 재생을 얻었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술 전의 모습과 술 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시면 술자가 원했던 대로 협측의 볼륨이 충분히 증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수술 전에 CT의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노란 점선과 같은 정도의 골 재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GBR을 시행을 했던 것이고 제가 원했던 정도대로 술 후에 최종 보철물 세팅 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노란 점선대로 골 재생이 얻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합성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가지고 GBR을 시행했던 증례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여드린 증례와 계속적으로 공통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일치아 결손 부위에서 이와 같은 그런 골의 외형 그리고 내가 심은 임플란트의 협측에 나사산이 일부 노출되었고 그 부위에 베타 TCP로 이루어진 합성골을 적용을 하였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고정을 하였습니다. 네, 2차 수술 단계에서 임플란트의 커버 스크류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골 재생이 양호하게 일어났고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고 최종 보철물을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보철물 세팅 후에 CT의 모습을 보시면 협측에 골 재생이 잘 일어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합성골과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했던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증례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협측에 나사산이 일부 노출이 되었고 제가 이 증례에서는 HA와 베타 TCP가 함께 배합이 된 그런 합성골을 선택을 했었고요. 사이토플라스트라고 하는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6개월 경과 후에 멤브레인을 제거를 하고 확인을 했을 때 골 재생이 잘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술 전의 모습 그리고 술 후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협측의 골 재생을 통해서 버컬 볼륨이 충분히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죠. 방사선 사진도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GBR을 시행했던 그 임플란트 플랫폼 주변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본 리모델링이 잘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 당시의 모습과 최종 보철물 세팅 후 시간이 충분히 경과한 후에 모습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협측 그 골 이식 시행했던 부위가 아주 양호하게 골 재생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성골과 또 마찬가지로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했던 증례 하나를 더 보자면 이 증례도 앞에서 보여드린 증례처럼 협측의 나사산 노출 부위에 합성골과 그리고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을 했는데
5개월 경과 후에 플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합성고를 사용하면서 좀 일찍 플랩을 열었던 탓인지 고울 이식을 시작했던 부위가 아직 완전한 고라를 이루지는 못했는데 그 상태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수술을 마무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화가 느린 재료를 사용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 2차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직례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직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 직례들의 사진인데요. 이거를 한데 모아서 보면 이 직례들의 공통점은 내가 심는 임플란트의 근심과 원심 측에 모두 치아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전체적인 본 하우징의 안쪽에, 내측에 확실하게 위치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고울 재생술의 결과를 충분히 양호한 상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플란트의 근심측과 원심측에 모두 치아가 존재하면서 본 엔빌럽 안쪽에 임플란트가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면 고울 이식제를 어떠한 것을 쓰든지 그리고 차폐막을 어떠한 것을 쓰든지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원칙적인 수술을 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직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자가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한 직례에서는 제대로 고울 재생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던 직례를 잠깐 보여드렸죠. 그 직례는 전체적인 본 하우징이 상당히 고울 재생을 얻기에 어려운, 즉 다시 말하면 공간 유지적인 측면에서 콜라겐 멤브레인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고울 재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고래 외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례들을 통해서 볼 때에 본의 디펙트 형태 그리고 전체적인 고래 외형이 수술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시행하는 GBR 그리고 GBR뿐만이 아니고 다른 고울 재생술도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고울 재생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 원칙, 이 패스 프린시플을 우리가 항상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좋은 고울 재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 디펙트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틴틴은 2003년도에 고래 결손 형태를 이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발치와 그리고 페네스트레이션, 디스턴스, 그리고 수평 골결손, 수직 골결손 5가지의 골결손 형태로 분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5가지의 골결손 형태가 나타날 때 어떤 고울 이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치와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발치와에서 고울 이식제를 적용을 할 때에 물론 어떤 고울 이식제라도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4가지 고울 이식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겠지만 발치와 내부에 자가골을 적용하는 아마 선생님들은 별로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종골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발치와 내부에 골 이식을 시행을 할 때에는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발치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뛰어난 힐링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 힐링 포텐셜을 믿고 우리가 흡수가 느리다고 알려져 있는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크게 구분 없이 사용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발치와 내부의 골화에 있어서는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발치와의 골 이식을 시행을 할 때에는 이종골이든 합성골이든 또는 동종골이든 크게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를 한번 보자면
이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는 임플란트의 하부가 노출된 그런 상황인데요. 저 하부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우리가 골 이식술을 시행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저 부분을 다시 열어서 골 재생 여부를 뭐 확인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플란트의 하부가 노출되어서 골 이식을 시행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흡수가 느리고 골화 속도가 느리더라도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그런 골 이식제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상에서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종골이나 그리고 합성골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디스턴스 디펙트는 그와 반대로 임플란트의 플랫폼 주변, 즉 상부가 노출된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합성골을 적용을 하는 이런 상황도 있겠고요. 또 다른 디스턴스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종골을 적용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 디스턴스 디펙트에서도 어떤 골 이식제라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골도 쓸 수 있고 동종골도 쓸 수 있고 이종골, 합성골도 모두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거는 이종골이나 합성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실제로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골 이식제를 쓰더라도 상관없겠지만 이 골 이식제의 특징을 술자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동종골은 자가골 다음으로 골화 기전이 좋고 골화 속도가 빠릅니다. 대신에 단점은 흡수량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겠죠. 이종골은 자가골이나 동종골에 비해서 골화 속도는 느리지만 흡수가 느린 대신에 형태가 잘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합성골도 이종골과 비슷한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술자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어떤 골 이식제를 선택을 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 골 증대를 아주 많은 양을 시행을 할 때, 많은 양의 수평 골 증대를 시행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한 가지의 골 이식제 단독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임상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여러 종류의 골 이식제를 혼합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가골이나 동종골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골화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요. 반대로 이종골과 합성골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흡수는 적은 대신에 골화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의 성질을 잘 판단을 하셔서 적절하게 믹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직 골 증대를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섞음으로써 믹스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골화의 속도를 시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 단점은 흡수가 많이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흡수가 느리고 형태가 잘 유지되는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믹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얘기한 5가지의 골 결손 분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상황이 바로 상악동 내에 골 이식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상악동 내에 골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어떤 골 이식제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종골이 아주 적어서 임플란트 주변에 식립한 임플란트 주변에 가능하면 빠른 골 재생을 얻어야만 하다고 생각될 때는 동종골 비중을 늘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잔종골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존재해서 임플란트의 골 유착이나 또는 로딩이나 그와 같은 초기 고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플란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골화 속도가 느리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형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종골이나 합성골 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골 이식제의 성질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지 스플리팅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리지 스플리팅에 대해서는 임상직례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리지 스플리팅을 적용하는 것은 주로
본이 좀 더 소프트한 캔서러스 본이 많이 있는 상악에서 주로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하악 구치부에서 리치 스플리팅을 시행을 했던 증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악 6, 7번 치아 결손 부위에 리치 스플리팅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플랩을 박리를 하였고요. 수평적으로 협설 골 폭이 좁았기 때문에 네오바이오텍에 나오는 리치 와이더 키트를 활용을 해서 리치 스플리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모식도처럼 제일 먼저 본 트리밍을 시행을 하고 키트 안에 있는 디스크 형태의 그런 소를 사용을 해서 골을 스플리팅을 하는 그런 술식이 되겠고요. 보시면 사진에서 이렇게 그 코티칼 본을 소잉을 하는 그런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캡 덮개처럼 안전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디스크를 사용을 할 때에 연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아주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본 익스펜션을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리치 스플리팅을 할 때 특히 하악에서 하악은 상악에 비해서 캔서러스 본의 양이 적고 코티칼 본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플렉서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천천히 느린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술식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급한 마음으로 뼈를 벌리려고 하다 보면 볼편이 프랙처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그리고 또 수직적으로 모두 이렇게 오스테오토미를 시행을 하였고요. 디스크를 사용해서 사용을 했고 그 임플란트를 침입을 한 모습이고요. 결국 리치 스플리팅을 시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자가골을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본을 쪼개는 방식인데 이게 완전히 프랙처 되지는 않지만 거의 프랙처 되기 일부 직전의 상태, 즉 그린 스틱 프랙처의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술식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린 스틱 프랙처가 발생을 한 모습이고 제가 좀 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측본과 설측본을 관통하는 그런 스크류를 통해서 골편을 고정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터포지셔널 본 그래프트를 시행을 한 번 더 하고요. 콜라겐 멤브레인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수처를 시행을 한 모습이고 환자 자신의 뼈를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골이나 합성골만 가지고 우리가 GBR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골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런 측면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개월 반 정도 경과한 후에 열었고요. 이렇게 협설적으로 골 폭이 증대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수술 단계에서 FGG도 시행을 해주었고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수술 전의 모습과 수술 후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골 폭이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보철물의 모습이고요. 파노라마의 전후 모습입니다. 그리고 CT의 모습에서 보시면 수평적으로 골 증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러한 리치 스플리팅은 사실은 너무 좋은 술식이지만 인디케이션이 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직적인 증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의 위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증대만 우리가 필요로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술식이 되겠고요. 골 폭이 너무 얇거나, 그러니까 1, 2mm 정도로 너무 얇은 경우에는 쪼개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골 폭이 아주 충분하다면 뭐 GBR을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임플란트를 심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치 스플리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mm 이상의 본이 존재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한 3mm, 4mm 또는 5mm까지 이 정도의 범주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보통 리치 스플릿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하악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하악보다는 상하악에서 시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임상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이 발치와 보존술 또는 치조제 보존술이라고 하는 술식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베일러블 본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있는 뼈를 지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베일러블 본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골 증대술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발치를 하고 난 후에, 발치를 하고 난 직후에 발치와를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골 재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골 흡수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치 직후의 상태를 최대한 가급적이면 최대한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술식이 바로 이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제 ARP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치조제 보존술이 되겠습니다. 힐드리치와 그리고 이제 막 치아를 발치한 발치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런 기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힐드리치에서 수술을 할 때와 발치 직후에 발치와 내부의 어떤 골 이식을 시행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이 힐링 포텐셜, 다시 말하면 오스테오제닉 포텐셜, 뼈를 만들어내는 포텐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치와의 그런 높은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발치를 시행하고 난 후에 이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번들본 시어리를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발치가 되면 페리돈탈 리가멘트가 상실되고, 그럼으로써 본 쪽에 공급되어지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차단되기 때문에 알베올라 본이 흡수되어 간다는 그런 이론이죠. 네. 발치를 하고 난 후에 그냥 자연적으로 힐링이 되도록 놔두게 되면 얇은 버컬분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할 때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파티큘레이티드 보온 형태를 발치와 내부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 콜라겐과 골 이식제가 믹스가 되어 있는 콜라제네이티드 보온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치와 상부를 커버리지를 할 때에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폐막, 즉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재료를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발치와 보존을 얻어낼 수는 있는데, 물론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크게 보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여러 임상가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자기만의 어떤 프로토콜로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떤 한 가지 재료 또 어떤 한 가지의 프로토콜이 확실하게 우월하다고 지금 결론이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치와의 상부를 이렇게 클로저를 시킬 수도 있고요. 클로저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말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런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연조직을 그래프트해서 발치와 상부를 폐쇄하는 일명 소켓 실 서저리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발치와 상부를 이렇게 폐쇄하는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콜라겐 멤브레인을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가끔씩 콜라겐 매트릭스와 같은 그런 콜라겐 머티리얼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임상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요, 하악 47번에 발치를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러 오신 분인데,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고 했는데 저 치근 부위에 염증 조직으로 인해서 많은 골 흡수가 있었고, 저 부분을
소파를 다 하고 나보니까 임플란트를 심기에 상당히 초기 구정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동종고를 사용을 해서 ARP를 먼저 시행을 하고 좀 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했고요. 동종고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골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ARP 시행 후 3개월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부철까지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의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적절한 포지션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좋은 포지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 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발치 전과 그리고 ARP 시행 후 그리고 최종 부철 세팅 후 모습을 차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치조제 보존술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상악 제1소구치인데요. 상악 제1소구치 발치 후에 이번에는 합성고를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커버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4번을 발치를 하고 ARP를 시행을 했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플랩을 열었을 때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정도로 골화가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물론 ARP를 시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골 이식을 시행을 했던 그 발치와의 중심 부위는 골질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술자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는 반드시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시행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골의 외형은 발치 전의 상태와 최종 부철물 상태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치조제 보존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발치를 하고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거나 또는 바로 발치 즉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전체적인 기간은 길어졌지만 전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런 술식 과정을 통해서 환자에게 편안한 그런 수술 과정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최종 부철물까지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ARP 시행 후에 찍은 CT의 모습과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후에 찍은 CT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에 골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조제 보존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악 제1소구치 루트레스트를 발치를 시행을 하고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했던 증례인데요. 이 증례에서는 이종고를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커버리지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약 6개월을 기다렸고요. 이종고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골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렸고 그 동안에 결손 부위에 버컬 쪽의 그 외형은 아주 양호하게 발치 전의 상태와 거의 똑같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드릴링을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2차 수술 때의 모습이고 술 전의 모습과 술 후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했던 그런 목적에 맞게끔 버컬 쪽의 외형이 흡수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사진으로 다시 한번 술 전과 술 후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임플란트가 적절히 식립이 되고 그리고 별다른 GBR이나 상악동 거상술과 같은 특별히 어려운 그런 술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임플란트 수술을 쉽게 끝냈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치조제 보존술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 케이스는 상악 16번이 루트 프랙처 돼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시행을 하러 오신 분인데요. 방사선 사진에서 보다시피 상악동 하연과의 거리가 아주 가깝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좀 더 힘든 수술을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 케이스에서는 파티큘레이티드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아닌 본 머티리얼과 콜라겐이 믹스되어 있는 이른바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식 후에 2주 경과 후의 모습, 그리고 3개월 경과 후의 모습, 그리고 5개월 경과 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 술 전의 파노라마 그리고 술 후의 파노라마를 보시면 이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상악동 하연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약간 시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잔종골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레터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CT의 모습으로 발치 전과 그리고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후,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모습을 차례대로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골 흡수가 진행되어 있던 상황에서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한 그런 상태,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차 수술과 보철 세팅까지 완성을 한 모습이고요. 버컬 쪽의 외형이 거의 흡수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고요. 방사선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상악동 거상을 시행했던 부위도 잘 골화가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GBR도 그렇고 치조제 보존술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골 이식제를 쓰게 되는데 이 골 이식제를 사용을 할 때에 4가지 골 이식제의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가골, 동종골 이쪽으로 갈수록은 골화 속도가 빠른 편이겠죠. 그리고 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골, 합성골 이쪽으로 갈수록 흡수는 느리고 골화 속도가 느리지만 반대로 장점은 형태가 잘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입자 형태의 골뿐만 아니라 콜라겐이 믹스되어 있는 콜라제네이티드 본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폐막의 종류도 한번 보자면 흡수성 차폐막보다 비흡수성 차폐막이 상대적으로 공간 유지 능력이 좀 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티타늄 메쉬로 가면 멤브레인은 아니지만, 멤브레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공간 유지력이 좋은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료를 사용을 할 때에 그 특징을 잘 알고 각각의 임상 상황에 맞게끔 술자가 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울 재생을 충분히 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선생님들에게 저의 고울 재생 전략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